이때부터 네가 뭔가 득도한 것 같은데? 2010년 5월부터? 나 이런 계좌 솔직히 처음 봤다, 진짜로. 이런 계좌가 있구나. 책 같은 거 제가 한번 추천드릴까요? 책? 차트 책인데 어. 이거에 영향 좀 받았거든요. 한국 차트, 뭐 미국 차트 막 2만 개씩 이제 이렇게 줄을 꼽아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돌파매매 뭐 이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한 책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오늘 말씀드릴 시장을 압도하는 4가지 기법, 그리고 최적의 손절선, 최적의 비중 베팅 비율, 이 내용을 다룬 오늘 영상은 수십, 수백만원 유료 영상에서도 볼 수 없는 대박 내용이 담겨 있으니 꼭 영상을 찬찬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매트릭 스튜디오를 매수하고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30만원으로 30억을 번 동강 강민우 투자자가 괜히 이 책 매트릭 스튜디오를 추천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실 겁니다. 확률과 수치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병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식시장에서 흔히들 언급되는 기법들의 허상과 진실을 낱낱이 알려줄 컴퓨터 알고리즘 최적화 분야의 최정상급 석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공학자가 무슨 주식 투자야.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의심은 이 책 매트릭 스튜디오를 읽어보면 아, 내가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진실은 이거였어. 난 놓고 기억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대가들이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 등등등 기존의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와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을 강렬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의 내용 중 이동평균선 검증 및 최적화 내용은 몇 번을 봐도 소름 돋고 전율이 1 정도로 대박이니 영상에서의 이 부분과 책 중에서도 이동평균선 부분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상 말미에는 비중 베팅 규모, 계산기 다운로드 방법 및 사용법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의 매수,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패턴. 원시인이 사계절의 순환을 모르고 있을 때 겨울이 올 때마다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지 생각해보자. 사계절의 패턴을 알게 되면서 겨울은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대비하고 활용하는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패턴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돈과 직결된다. 누군가는 시장에 무슨 패턴이 있겠느냐고 묻겠지만 존 템플턴 경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시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2. 확률과 확신의 중요성. 어떤 분야든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 과정을 느긋하게 관조하며 즐긴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수많은 실패가 확률적으로 혼재하기 마련이다.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실패들은 확률적 전개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줄 모르면 수익이 나도 운이 좋았거나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확률적 흐름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러지? 아, 미치겠네. 와, 대박이다. 이런 종류의 얼치기 감정은 그들에게 없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불쾌한 결과들은 그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확률적으로 판단하고 확률적 승률에 의거한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확신이 있어야 느긋하고 휘둘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확률적 투자에 확신이 없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3. 허약한 기반 위에 형성된 정보와 기법들. 내가 주식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시중의 이론들은 대부분 근거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일반 대중에 비해 훨씬 풍부한 정보와 시스템을 가진 기관의 주식 운용자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지수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 또한 차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패턴은 그냥 찍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의 기회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주식을 연구한 지 14년이 넘은 지금, 그러한 것들이 계량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서 형성된 것인가를 알고는 놀라곤 한다. 수치로 확인되지 않은 투자 이론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나는 컴퓨터 공학부 교수다. 그 중에서도 순수 이론에 가까운 컴퓨터 알고리즘과 최적화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필자의 친구들은 컴퓨터 교수가 왜 엉뚱하게 주식 연구를 하는지 묻는다. 나에게는 그들의 질문이 엉뚱하다. 왜냐하면 나만큼 이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드물기 때문이다. 내 연구실은 컴퓨터 알고리즘과 최적화 전문 연구실이다. 대부분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며 핵심 공통 주제는 바로 최적화이다. 오래전부터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봤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지 6에서 7년쯤 돼서야 무언가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년을 연구한 끝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모든 것을 수치, 확률, 최적화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제한적 경험, 느낌에 의존한 투자를 한다고 말합니다. 검증되지 않고 근거 없는 낙관적인 기대에 자신의 투자 운명을 걸고 분화비처럼 뛰어든다고 말이죠. 그런 투자는 실패로 귀결되므로 대충대충 투자 문화는 건강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시장에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론들이 데이터로 검증해 보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에 전해오는 많은 기법들의 실체를 보여줄 것이고 독자들의 개량적 마인드의 중요성을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합니다. 과연 데이터로 검증했을 때 어떤 기법이 작동하지 않으며 어떤 기법이 잘 작동하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저자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시죠. 4. 공부 안 하는 투자자. 서울대 교수님답게 투자 이야기에 앞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살짝 매콤할 수 있는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평균적인 투자자는 공부를 너무 안 한다. 하더라도 핵심에 크게 벗어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한다. 입시생에게 효과 있는 공부 방법으로 오답노트라는 것이 있다. 틀리는 부분은 자꾸 틀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분석하면 향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매매 역사를 기록해서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행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지 못한다. 아픈 기업과 다시 맞서지 못하는 회피 심리도 한몫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공부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고교 시절을 끝내는 대부분의 학생과 같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힘들고 투자 후 편안한 잠을 청하기도 힘들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남들보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고수익을 내는 복잡한 투자 기법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순한 방법을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추상적인 발전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말라. 그보다는 일반 시장 평균보다 좀 더 나은 수익률이라도 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한다. 5. 분산 투자가 갖는 위험. 분산이란 나눠서 매수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단순한 개념을 들여다보면 그 효용성은 매우 크다.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사는 것은 단순 평균 기대치가 같다. 이러나 저러나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숨어 있다. 바로 변동성이다. 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사면 변동성이 작아진다. 그리고 변동성이 작아지면 단순 평균 수익은 같아도 복리 수익은 더 높아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일반 투자자들도 시간에 대한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종목을 사더라도 하루에 다 사는 것보다 여러 날에 걸쳐서 사는 것이 변동성이 작다. 이동평균선을 상상해보라. 매일매일의 주가보다 이동평균선이 훨씬 부드럽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주식을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나누어 사는 것이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별 주가의 전체 평균과 이평선의 전체 평균은 거의 일치한다. 단순 평균 수익은 둘이 같은데 변동성은 이동평균선이 작다. 이런 성질이 복리 수익을 높여준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분할 매수로 변동성을 줄이는 것만 해도 수익을 복리로 늘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동평균선으로 빗대어 설명하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의 묘미는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몰빵 투자가 수익이 더 좋다는 착각.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한다. 같은 대상에 같은 액수를 투자해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버는 반면 빠듯한 사람은 잃는 일이 발생한다. 증권계좌 잔고의 100%를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데 똑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간에 매매해도 잔고의 50%만 투자한 사람은 잔고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현상 중에 하나다. 돈의 흐름은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는 엄밀한 수학적 근거가 있다.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매달 60% 상승하거나 40% 하락하거나 둘 중 하나인 주식이 있고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자. 플러스 60%와 마이너스 40%를 단순 평균하면 10% 이익이다. 언뜻 생각하면 매달 평균 10%씩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항상 자신이 가진 전부를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월 평균 2%씩 잃는다. 항상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만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월 평균 2%씩 수익을 낸다. 시간이 흘러 재산이 1,000만 원이었던 사람은 36개월이 지나면 잔고가 48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이 2,000만 원이었던 사람은 36개월 후 잔고가 4,080만 원으로 늘어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차이 때문이다. 위험 관리, 변동성과 상관이 있는데 이는 5장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다 운빨.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운 좋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운 좋게라는 것이 우연히 라는 의미는 아니다. 운 높게 라고 표현하면 될까? 제대로만 하면 운의 크기를 자신이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분야의 가장 큰 매력이 이 부분에 있다. 주식시장에서 다루는 확률은 50% 근처의 확률이 대부분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행동하는 행태는 근본적으로 승률이 40%도 안 되는 방식이다. 한국 증시에서 50%의 승률은 손실을 의미한다. 세금과 거래 수수료 부담만 고려해도 그렇다. 따라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을 궁리해야 한다. 50%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확률적 마진을 확보한 다음 게임을 하는 것이 좋다. 저자는 주식 투자는 운빨이지만 제대로만 하면 운의 크기를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는 알바트로스 성필균님이 말한 이겨놓고 싸운다 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겠는데요. 과연 공학자가 말하는 이겨놓고 투자하는 법은 어떤 것인지 차근차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웃도는 확률적 마진을 확보한 다음에 게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압도적인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말씀을 한 것처럼 운의 크기를 자신이 미리 결정해서 이기는 투자를, 이겨놓고 싸우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운영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 나의 팀에서 찾은 어떤 패턴은 6개월 후 산술 평균 상승폭이 31%에 이른다. 시장 평균이 7%가 안 되니 압도적인 상승 우위가 있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런 패턴을 기다려 투자해도 운용 전략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같은 패턴으로 해도 어떤 운용 전략은 6개월당 18% 복리 수익이 나고 어떤 전략은 25%의 복리 수익이 난다. 수없이 많은 운용 전략이 존재하고 어느 순간 투자자는 하나의 운용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전략은 각각의 매력을 갖고 있다. 최적의 운용 전략을 찾는 것은 가능하면 가장 매력적인 전략을 찾아내는 행위이다. 9. 정작 중요한 정보는 숨어 있다.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도 그 시절에 주식 투자를 했다. 오일러도 큰 액수의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뉴턴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뉴턴은 주식 외에도 돈을 버는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은밀히 연금술 연구 노트를 남기기도 했다. 사실 돈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거의 없다.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여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잔고를 갖고 은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만 돈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특히 과학자나 인문학자들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압박을 받는다. 천재 과학자 셰넌도 수십 건의 투자 노트를 남겼지만 단 하나의 공식적인 논문도 쓰지 않았다. 이런 문화가 투자 기법의 공개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던 건 아닌가 싶다. 투자 분야의 은밀한 성질로 인해 수백 년이 흘렀어도 정말 매력적인 이론은 발전이 느리다. 첨성술사 수준의 펀드 매니저들도 아직 시장에서 버티고 있다. 전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던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은 노벨상을 적어도 4개나 가져가기도 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10. 손절매는 과연
의미가 있는가? 손절매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손절매에 익숙하지 않다면 당신은 투자에 초보일 가능성이 크다. 어떤 이는 사고 나서 10%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고 한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어떤 이는 사고 나서 1%가 떨어지면 즉시 판다고 한다. 대부분의 투자 회사는 매입 후 일정 비율만큼, 예를 들어 25%만큼 떨어지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손실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손절매로 팔고 나서 다시 오르는 것이다. 이런 미련 때문에 또는 손절매하지 않고 버틴 후 수익이 난 경험 때문에 손절매를 주저하게 된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손절은 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 방법이 중요하다. 특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다양한 손절 기준을 사용하여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여기서 주의할 결과는 손절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은 58.99%인 것에 비해 마이너스 2.5% 손절을 사용했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은 50.14%였다는 것이다. 즉, 너무 작은 손실에 대한 손절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결과는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과이므로 모든 경우에 성립되진 않는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절매가 대체로 효과가 있고 최적 손절선을 정점으로 하여 좌우로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투자 전략에서 발견되는 성질이다. 여기서 좀 더 최적화된 전략을 만들어 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특정 포트폴리오가 아닌 몇 개월짜리 중장기 패턴에 의한 모의 투자를 진행하여 결과를 뽑아보았다. 그 결과 손절선 마이너스 15%에서 최고 수익률을 보였고 마이너스 15%에서 손절선을 더 늘리거나 줄이면 결과는 더 나빠졌다. 즉, 이 실험의 시사점은 특정 전략에는 그에 적절한 손절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에서 최적 손절선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다. 아마 여기까지 읽고 어떤 분들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맞아 라며 자신의 투자법에 확신을 갖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며 더 헷갈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헷갈림이 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자의 핵심은 특정 전략에 맞는 최적의 손절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책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본 100권이 넘는 기법서를 종합해보면 단타, 즉 하루 또는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보는 투자를 한다면 최적의 손절은 마이너스 2%에서 3%, 스윙, 즉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한다면 최적의 손절은 마이너스 7%에서 10%, 그리고 중장기 투자, 포지션 투자, 즉 몇 개월을 끌고 가는 투자를 한다면 최적 손절은 마이너스 15%가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짧은 호흡의 투자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손절선은 짧아야 하고 내가 긴 호흡의 투자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손절선은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최소 내가 짧은 호흡의 투자를 하면서도 긴 손절선을 사용하거나 내가 긴 호흡의 투자를 하면서도 짧은 손절선을 사용한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되었다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손절매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으신가요? 또는 어떤 분은 자신의 매매 기법에 조금 더 확신과 검증을 갖게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도 자신의 기법 또는 이론적으로 배운 기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생각하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20일 이평선 상향 돌파는 의미가 없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패턴에 대한 검증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이평선 기법이 과학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리고 실전 투자 고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진짜 맞는 것인지를 저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12년간 480만여 건 중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한 것은 총 13만 6천여 회다. 돌파의 의미가 흐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직전 5일간 돌파가 없었던 경우로 제한했다. 종목당 평균 7주에 한 번씩 발생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20일 이평선 상향 돌파는 전혀 상승 신호가 아니다. 종가가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 돌파 다음 날은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이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지만 상승 확률은 더 낮았다. 결론적으로 전혀 상승 신호라 볼 수 없다. 상승 신호이기는커녕 그 반대다. 보통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것은 직전 며칠간의 강한 상승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상향 돌파 직전 5일간의 평균 상승률을 조사해보니 7.6%였다. 시장 평균 5일 상승폭 0.22%에 비해 아주 많이 오른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강한 상승에 대한 회귀 압력으로 상승 돌파 이후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힘이 약해진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20일 이평선 상향 돌파는 상승 신호가 아니라 최근 며칠간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일 뿐이다. 12. 20일 이동평균선 상향 상태에서의 돌파는 상승 신호.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일 때 나타나는 상향 돌파는 별것 없고 20일 이평선이 상향일 때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 실험 결과 이평선 상향 상태에서 발생한 상향 돌파는 일주 후부터는 시장 평균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동평균선 하향 상태에서 발생한 주가 상향 돌파는 모두 시장 평균보다 못했다. 13.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만드는가? 보통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므로 상승 추세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므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수한다 라는 말도 사용하죠. 하지만 과연 이 전략은 의미가 있을까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일 이평선이 하향세에서 상향세로 돌아섰다면 그 이후 예우는 어떨까? 실험 결과는 이평선이 상향 전환했다고 해서 추세 전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평선이 상향으로 전환한 다음 상향세를 얼마나 유지하면 추세라는 것이 생길까? 실험 결과 상승세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속된다고 해서 예후가 전혀 시장 평균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평선의 상승세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상승의 결과일 뿐 전혀 미래의 추세를 예고하지 않는다. 120일 선으로 실험해봐도 추세 전환의 의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자,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실험 결과에 수긍하면서도 차트 추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야, 이동평균선 전혀 믿을 게 못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클 코벨의 저서
왜 추세 추종인가를 읽어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또는 미래 추세는 없다고 말이죠. 오로지 과거 추세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은 예측하지 않고 대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도 허점은 있을 겁니다. 20일 이동평균선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수급, 재료, 시황, 실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차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대가 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망한다 라는 결론을 말이죠. 그리고 20일 이평선의 상승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과 캔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지난 차트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20일 이평선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음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단순 차트만 보고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저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4. 종합지수 이평선은 추세를 만든다. 개별 종목의 이평선 상향 전환은 별 의미가 없지만 종합지수 이평선의 상향 전환은 의미가 있다. 코스피 60일 이평선 상향 전환 후 6주까지는 시장 평균 대비 상당한 우위를 보인다. 상향 전환 후 상향세를 일주일간 유지하면 예후는 더 좋아져 3주 후까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4가지 압도적인 기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코스피 60일 이동 평균선이 상향 전환한 후에 6주까지는 시장 평균 대비 상당한 우위를 보이는데 상향 전환한 후에 이 상향세를 일주일간 유지를 하게 되면 그 3주 후까지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코스피 6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하고 일주일 유지가 되면 그때 비중 베팅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가 시장 평균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평균에 비해 3주 후 산술 평균 상승폭은 5%포인트 더 높고 기아 평균 상승폭도 5%포인트 더 높다. 상승 확률은 12.9%포인트나 더 높다.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3주에서 6주 사이의 기간은 우위를 반납하는 과정이다. 종합지수 상향 전환은 추세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지수 차트 60일 이동평균선은 많은 투자, 대각 고수들이 강조한 선으로 특히 국내 추세 추종 명저 중 하나인 민요 53님의 저서 쩐의 흐름을 타라에서도 지수 차트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면 상승장, 지수 캔들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장,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횡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올라탄 후에 10일 후에 다시 캔들이 아래로 내려가면 횡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이 10일간 유지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요53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경험치 값으로 알아내신 거고 이걸 데이터로 검증하면 일주일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수 캔들이 상향 돌파한 다음에 올라탄 다음에 그 추세가 유지가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은 우상향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캔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은 따라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결론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수 차트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고 먼저 올라탑니다. 상향 전환은 그 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향 전환을 한다면 그때는 종목을 길게 보유하는 스윙 전략이 우세할 겁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7에서 10%까지로 운용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만약 지수 차트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고 하향 전환한다면 그때는 종목을 길게 보유하는 전략이 아니라 짧게 보유하는 단타 전략이 우세하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2에서 3%로 운용하는 전략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만능 전략을 찾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만드신다면 어떤 시장 장세에서도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5.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유효한 전략일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특히 남석관 투자자님이 강조한 투자 기법인데요. 과연 이 투자법 효율이 있는지 저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 흔히들 상승 추세의 신호라고들 한다. 영어로 골든 크로스는 황금 교차란 뜻이다. 벌써 이름부터가 호들갑스럽다.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을 때의 예후는 어떨까? 골든 크로스 이후 2주까지는 시장 평균에 비해 경미한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이후부터의 흐름은 동력이 떨어져 시장 평균의 흐름보다 상대적으로 못하다. 호들갑스런 이름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의 우위다. 일반적으로 골든 크로스는 60일 이평선이 상향일 때만 의미가 있고 하향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들 한다. 확인해보면 시장 평균 대비 다소 우위가 있다. 이때 종합지수 60일 이평선 상향의 상태까지 겹치면 예후가 조금 더 좋아진다. 개별 종목에서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보다 종합지수에서 발생하는 골든 크로스가 더 강하다. 코스피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을 때의 예후는 시장 평균에 비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 우위가 있다. 자, 여러분들 압도적 두 번째 나왔습니다. 코스피 20, 60 골든 크로스라는 거죠. 이 우위는 6주차 근처에서 절정을 이룬다. 6주 후 상승 확률은 시장 평균보다 8%포인트나 높다. 코스피 60일 이평선이 상향일 때 발생한 골든 크로스는 시장 평균보다 12%포인트나 더 높아진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우위가 아니다. 코스피 20, 60 골든 크로스는 지난 12년간 23번 발생했다. 23번 중 60일 이평선이 상향이었던 적은 9번밖에 되지 않는다. 어떠신가요? 남석관 투자자님의 저서를 다시 읽어봐도 남석관 투자자님 역시 지수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강세장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 후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면 그때 시대 중심주를 초기에 매수하면 큰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매트릭 스튜디오를 읽고 다시 대가 고수들의 책을 읽어보니 뭔가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게 매트릭 스튜디오의 엄청난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트릭 스튜디오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16. 정배열은 과연 우위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면 정배열은 결합 조건에 따라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까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배열은 시장 평균에 비해 제법 우위를 갖고 있다. 정배열 이후 대략 3주까지가 힘이 가장 강하고 6주 이후에는 시장 평균 쪽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반납했다. 종합지수가 상향인 상태에서 발생한
개별 종목의 정배열은 예후가 좀 더 좋아진다. 코스피 20일 이평선 상향시 또는 60일 이평선 상향시 모두 정배열의 예후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다. 시장 평균보다 강한 에너지가 적어도 6주까지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종합지수가 하향일 때 정배열의 효과는 어떨까? 결과는 종합지수 하향일 때 개별 종목의 정배열의 효과는 시장 평균보다 못했다. 즉,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정배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종합지수가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종목의 정배열이 발생하면 힘은 조금 더 세진다. 이때 종합지수 정배열이 만들어진 지 20일 이내라면 힘은 더욱 세진다. 이 경우는 시장 평균을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 힘은 3개월까지 점점 세진다. 3개월 후 20% 이상 상승해 있을 확률은 26%이고 50% 이상 상승할 확률은 10%이다. 2배 이상 상승할 확률도 3% 정도 된다. 따라서 종합지수 정배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발생한 개별 종목 정배열은 금상첨화라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압도적 기법 세 번째 나왔습니다. 종합지수 정배열 발생한 지 얼마 안 돼서 발생한 개별 종목 정배열은 금상첨화다.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 우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최정상급 알고리즘 석학이 말하는 투자법과 우리나라 최정상급 실전 투자 고수가 말하는 투자법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지수 정배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발생한 개별 종목 정배열은 금상첨화다. 지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 후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면 그때 시대 중심주를 초기에 매수하면 큰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여러분들 시대 중심주는요. 시장의 전환을 이끄는 종목들입니다. 또는 시장의 전환을 알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은 보통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뽑습니다. 자, 횡보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은 조만간 이평선이 정배열된다고 남석관 투자자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지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한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어떤 종목이 장대 양봉을 다 같이 뽑으면서 상승세가 나오는데 그 종목이 만약에 시대 중심주라고 하면 그 종목에서 큰 수익을 초입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큰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요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2025년도 1월 달에 단체 상승한 로봇 섹터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랬습니다. 요때 당시에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캔들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약 50% 이상의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50% 수익률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중 베팅을 때릴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도 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요 기법은 저자가 금상첨화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요 기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기법 내용도 책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자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듣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17. 신고가. 우리나라 증시 12년간을 보면 52주 신고가 발생 다음 날은 오를 확률이 시장 평균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1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발생한 52주 신고가 다음 날은 오를 확률이 52%로 시장 평균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52주 신고가 전체를 놓고 보면 첫 일주일만 시장 평균에 대해 우위가 있다. 이후 일주일간은 확보한 우위를 반납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인 신고가의 힘은 생각보다 짧게 끝난다. 최근 1개월간 발생하지 않은 52주 신고가의 경우라면 예우는 조금 더 나아진다.
첫 일주일간 시장 평균에 대해 우위가 있고 3주까지 이를 유지하는 정도다. 이후에는 우위가 줄어든다. 시장 평균 대비 제법 우위가 있다. 신고가의 신뢰성은 신고가 직전의 상승폭과도 관계가 있다. 지난 1년간의 저점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50% 이하인 저점에서 52주 신고가는 3개월 뒤 상승 확률이 60%에 이른다. 시장 평균에 비해 14%포인트 더 높다. 반면 상승폭이 200% 이상인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은 평균치보다 더 낮다. 이 경우 평균 2주까지는 상승의 힘이 유지되지만 이후는 급속히 추락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김영준 투자자님의 신고가 상승 음봉 기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고가 기법이 의외로 짧게 대응해야 된다. 다만 음봉에서 대응했을 때는 굉장히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52주 신고가 발생 다음날 상승할 확률, 오를 확률이 현저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길게 유지되진 않는다. 따라서 신고가 발생한 다음에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이 높을 수 있다. 요걸 또 이 책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신고가가 저점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 이건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저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횡보한 다음에 상승이 막 나온 다음에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아니라 길게 횡보하고 있다가 52주 신고가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은 짧게 대응할 게 아니라 길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3개월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좀 길게 가지고 가자. 대신에 역사적 신고가 라인을 돌파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너무 길게 대응하지는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단순히 차트만으로 판단해선 안 되겠죠. 뭐 수급이라던가 시황이라던가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반면 상승폭이 200% 이상인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은 오히려 평균치보다 더 낮고요. 평균 2주까지는 상승의 힘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이후로는 급속히 추락한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 평균 조정폭. 어떤 상승이든 반드시 조정은 있다. 조정은 통상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가? 앞에서 말한 장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52주 고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경험하는 조정폭 평균은 62%이다. 즉 52주 저점 기준 상승분의 평균 62%를 반납하는 지점까지 조정을 한다. 공교롭게도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인 62%와 일치한다. 19. 변동성을 다스려라. 투자에서 장기적 승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은 변동성 다스리기이다. 강연을 다녀보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상식 이하의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어떻게 변동성을 겪지 않고 좋은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와 관계된 질문들이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큰 폭의 하락은 피하고 큰 폭의 상승세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도 큰 폭의 상승도 피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변동성을 줄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좌의 일정 부분으로 투자하고 분산, 분할, 매매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운용 전략이 똑같은 기법의 성과를 180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때 주목할 과학자는 클로드 셰넌이다. 셰넌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표한 권위자들은 수없이 많다. 윌리엄 파운드스톤은 셰넌을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과학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셰넌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그중 금융과 관련하여 유명한 이론이 바로 셰넌의 도깨비 이론이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2배, 뒷면이 나오면 반만 돌려받는 게임을 한다. 즉 100% 이익을 보거나 50% 손실을 보는 게임이다. 이때 셰넌의 전략은 총 자산의 50%만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처음엔 풀베팅 전략과 비슷한 성과를 보이지만 베팅이 235회 계속되면 100만 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준다. 풀베팅의 장고는 본전 그대로이다. 정말 단순한 전략이지만 성과는 극과 극이다. 유명한 켈리의 법칙으로 설명하자면 총 자산의 9분의 1을 투자할 때 기하 수익은 가장 커진다. 이 비율보다 덜 투자해도 수익은 떨어지고 이 비율보다 더 투자해도 수익은 떨어진다. 명민한 사람들도 이런 설명을 듣고 단박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9분의 1에서 이 딱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한 비중 베팅 규모가 바로 전체 계좌의 10%였기 때문이죠. 사실 켈리의 법칙으로 큰 성공과 실패를 맛본 전설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레리 윌리엄스인데요. 여기서 그에 져서 장단기 투자의 비밀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레리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 수익혁명. 켈리의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을 계산할 수 있다. 나는 이 방법으로 짧은 기간에 계좌를 엄청나게 불릴 수 있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과가 좋아서 투자 대회에서 퇴출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내가 만들어낸 결과는 혁명이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질수록 투자 비중은 늘어났고 엄청나게 모았던 자금은 한순간의 실수로 단번에 날아갔다. 그렇다. 켈리의 공식은 치명적 단점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년의 노력 끝에 좀 더 안정적인 공식을 고안해냈다. 바로 계좌 잔고 곱하기 위험 비율 나누기 한 주당 최대 손실액은 1회 투자 주식수이다. 이보다 정교한 공식이 존재하리라 생각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방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본인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면 위험 비율은 5% 정도로 하라.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10에서 12%가 적당하고 나 정도는 된다 싶으면 15에서 18%로 하라. 나는 이 방법을 통해 부의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건넸다. 자, 레리 윌리엄스가 제안한 공식을 따른다라고 하면 만약 3천만 원 계좌를 가진 투자자가 평범한 수준으로 해서 위험 비율 10% 그리고 만 원에 사서 손절 7%로 해서 9,300원에 만약에 손절한다라고 하면 1회 투자 주식수는 3천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700원으로 해서 4,285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해당 공식을 1회 투자 주식수가 아닌 1회 투자 주식 규모로 계산하고 싶다면 주식수에다가 한 주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4,28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좀 더 편하게 수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계좌잔고 곱하기 위험 비율 나누기 손절률은 1회 투자 규모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천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7%를 하면 역시 4,285만 원으로 계산이 되니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계좌 3천만 원에서 4,285만 원 투자, 즉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레리 윌리엄스가 말한 위험 비율을 5%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계좌 3천만 원의 위험 비율 5%, 손절을 7%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1회 투자 규모는 2,1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자, 만약 켈리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켈리의 공식으로 손익비 1대3, 승률 30% 전략의 비중 베팅 규모를 계산하면 6.67%가 나옵니다. 즉 3천만 원 계좌가 있다면 200만 원 정도 베팅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리 윌리엄스의 공식이냐 아니면 켈리의 공식이냐? 사실 레리 윌리엄스의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이 꽤 높아집니다. 그런데 켈리의 공식을 적용하면 또 조금 아쉽고요. 자, 저자의 책에서 말하는 이 켈리의 공식에서 나오는 1분의 9는 저자가 뭔가 좀 최적화를 시킨 것 같아요. 원래 켈리의 공식은 공식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1분의 9라고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9분의 1, 9분의 1이죠. 9분의 1은 저자가 뭔가 최적화를 한 공식인 것 같고, 자, 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이 강조한 공식을 사용해보면 위험 비율을 1에서 2%만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리 윌리엄스의 공식은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 비율 2% 룰을 사용하고 7% 손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1회 투자 규모는 857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 이것은 전체 계좌 규모의 28%의 규모로 계산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전체 계좌의 1회 투자를 30% 규모로 하는 건 조금 과한 규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깡토 투자자님이 언급한 유닛의 규모를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회 투자 규모를 전체 계좌의 10%로 하고 이 투자가 성공을 하게 되면 20%, 30%까지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깡토님의 유닛의 개념을 활용하면 레리 윌리엄스 그리고 켈리의 법칙을 모두 수용하는 적절한 자금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비중 베팅 계산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위험관리 2% 룰을 사용했을 때 기법 1은 손절 3%, 기법 2는 손절 7, 기법 3은 손절 10%. 이렇게 했을 때 매수 규모, 유닛 1 규모, 유닛 2 규모, 3 규모, 그리고 만약에 정말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마이클 마커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 규모 대비해서 6배를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계산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위험관리 2% 룰, 1% 룰, 그리고 0.5% 룰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계산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값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계좌에 2천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2천만 원이 있다. 허용 리스크 비율을 나는 2% 룰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손절 7%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매수 규모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1유닛 190만 원, 2유닛 380만 원, 3유닛 570만 원, 그리고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1100만 원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허용 리스크 비율을 1%로 하고 손절을 10%로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1유닛 규모는 66만 원, 2유닛 130, 3유닛 200, 기회라고 생각이 되면 400만 원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허용 리스크 비율과 손절률, 자신의 전략에 따른 손절률을 넣으면 여기에 매수 규모하고 1유닛, 2유닛, 3유닛,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라고 생각이 될 때 베팅 규모가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법 관리보다도 이 비중 베팅 규모 계산기를 통해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수익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 파일 여러분들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파일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파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을 해서 다시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21. 훈련하라. 농구 선수들은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근육이 그 동작을 기억하도록 한다. 다음 단계는 연습한 동작과 공의 흐름, 상대의 통상적 움직임 등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체적인 문맥을 조화시킨다. 이런 과정이 농구 근육에 각인되며 그 결과 여유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다. 운전자의 경험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지조차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다른 차들의 통상적인 움직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서 진행한다. 점점 익숙해지면서 통상적인 주변 움직임과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그 결과 느긋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초보 운전자와 비슷한 심리 상태에서 더 발전하지 못한다. 공부와 경험을 통해 투자 정신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책을 마쳐야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책에는 재무제표의 유효성 검증, 어림셈의 유효성, 볼린저 밴드 캔들 차트의 유용성 검증, 시장은 늘 그렇다 등 주옥 같은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시장은 늘 그렇다 이 부분은 꼭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과학과 철학이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울림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책은 과학책이면서도 훌륭한 철학책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죠. 철학은 잘못된 질문을 피하게 해주고 과학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말이죠. 이 책 역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넘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투자 지침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60일 이동평균선 상향 전환 후 7일간 유지되면 압도적 시장 우위가 있다. 지수 이평선 20일, 60일 골든 크로스는 압도적 우위가 있다. 지수 정배열 이후 20일 이내에 개별주가 정배열이 되면 금상첨화다 압도적이다. 52주 신고가 이후 다음날 상승할 확률은 현저히 높다. 다만 일주일간 지속이 될 뿐이다. 하지만 1개월 내에 처음 발생한 52주 신고가는 제법 우위가 있지만 바닥권 50% 이하에서의 52주 신고가는 압도적 우위가 있다. 그리고 최적의 손절선은 15%고 최적의 비중 베팅 비율은 전체 계좌의 9분의 1이다. 이것보다 더 높아도 더 낮아도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암기하시고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투자 경쟁력도 한층 성장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영화배우 조합상 여우조연상과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님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더라 라고요. 1시간가량의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부자의 서원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누구보다 많이 하신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질과 태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어 큰 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쟁취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부자의 서원 채널이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